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 왕실 미디어 센터 수석 프로듀서 파티마 알 만수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AI 영화 원 모어 펌킨과 그 속에 담긴 신비로운 호박죽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2024년 2월 저희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4개국에서 출품된 2067편의 작품 중 한국의 원 모어 펌킨이 대상과 관객상을 모두 휩쓸었거든요. 마치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했던 것처럼 이번엔 AI 영화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제패한 거죠. 메인 심사위원으로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특히 반지의 제왕의 시각효과를 총괄했던 리차드 테일러 심사위원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5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판타지 영화를 작업했지만 이렇게 짧은 영상에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은 처음이라며 감탄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가 정말 특별했거든요. 200년을 살아온 한 노부부의 이야기와 그들의 장수 비결에 관한 이야기였죠. 영화 속에서 까만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달빛 어린 밤 노부부의 집을 찾아갔죠. 너희들을 데리러 왔다는 저승사자의 차가운 말에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갈 때 가더라도 밥은 먹고 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관록과 여유로움, 그리고 따뜻한 인정이 스크린을 넘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승사자를 위한 호박죽을 끓이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호박죽을 끓이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황홀했답니다. 알알이 썰어 넣은 단호박의 달콤함, 찹쌀의 구수함, 잘게 썬 대추와 밤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저승사자의 마음을 녹이는 것만 같았어요. 심지어 저승사자가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차가운 눈빛이 달빛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어요. 저승사자가 너무 맛있어서 다른 저승사자들에게 자랑을 했더니 다음 날부터 저승의 사자들이 줄줄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내가 데리러 왔소. 아니요. 오늘은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하면서 저승사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호박죽을 맛보러 오는 장면은 웃음과 감동이 함께 밀려왔죠. 이제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을? 할머니는 호박죽으로 저승사자들을 다 홀려버린 거예요. 이런 엉뚱하면서도 재미있는 발상을 어떻게 한 건지 참.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에게 호박죽으로 오히려 역관광을 보내버렸잖아요. 저 역시 이 장면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궁금증이 피어올랐어요. 도대체 어떤 호박죽이길래 저승사자들의 마음마저 녹일 수 있었던 걸까? 바로 이 호기심이 저를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두바이의 상징적인 호텔인 주메라, 네심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 여러분도 아시나요?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여자친구 조지나의 생일을 위해 버즈 알 아랍을 배경으로 이 호텔의 외벽에 특별한 프로젝션 매핑을 선보였던 그곳이에요. 전용기를 타고 두바이를 찾은 호날두가 이 호텔을 선택한 것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세계 최고의 셀러브리티들이 찾는 이 호텔에서 한국인 셰프가 호박죽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왕족들과 세계적 부호들이 묵는 이곳에서 그것도 한국의 서민 음식인 호박죽이 화제라니 영화에 매료되어 있던 저로서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성우 셰프와의 만남은 호텔 최상층 로열 스위트에서 이루어졌어요.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의 푸른 물결과 버즈 알 아랍의 우아한 실루엣이 보이는 이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호박죽을 선보였답니다. 미슐랭 3스타 출신인 그가 한국의 전통 호박죽을 연구하기 위해 보낸 시간이 무려 3년이라고 해요. 시골 할머니들의 부엌에서 찾은 비법이 현대의 어떤 요리 기술보다 값져요 라며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가 영화 원 모어 펌킨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연구 과정이었어요. 저승사자도 감동하여 할 일을 잃게 만든 호박죽을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 산골부터 제주도 해안가까지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찾아다닌 할머님들의 손맛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네요. 바로 정성이었답니다. 거기에 정성우 셰프는 여기 두바이만의 특별함을 더했어요. 이란 국경지대에서 자란 최상급 사프란으로 은은한 향을 입히고 리와 오아시스의 대추의 하자로 자연스러운 달콤함을 더했죠. 게다가 아랍에미리트 왕실에서만 재배되는 희귀꿀로 마무리해 완성한 이 호박죽은 한 그릇에 $200라는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특별했어요. 그런데 이 호박죽의 진가를 알아본 건 다름 아닌 셰이카 라티파였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텔을 찾으신 그녀는 한 숟가락을 드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해요. 이 호박죽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마치 영화 속 그 할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요. 이건 분명 알라의 선물이에요 라며 감탄하시더니 곧바로 산후조리 보양식으로 지정하셨죠. 이 소문이 퍼지자 아부다비 왕실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 봐요. 즉시 전용 셰프 파견을 요청했고 매주 특별 배송 서비스까지 시작되었답니다. 심지어 두바이의 상류층 사이에서는 이 호박죽을 마시면 영화 속 노부부처럼 200년은 살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제 동생 아미라가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소 요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아이가 언니, 나 한국 가서 요리 배울래요. 호박죽의 진정한 비밀을 찾고 싶어요 라며 호텔 경영학 전공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두바이 최대 외식업체 회장인 마흐무드 알라시드께서 보여주신 반응이었어요. 그분은 아미라의 K-펌킨 앤드 데이트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실크로드가 다시 열릴 때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맛과 두바이의 정성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쓸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요? 한편의 AI, 영화와 한 그릇의 호박죽이 이렇게 두바이와 한국을 이어주는 특별한 다리가 될 줄은.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겪게 될 더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호박죽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곧 더 깊은 비밀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은 제가 우연히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원 모어 펌킨의 새로운 기획안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문득 책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손끝이 저릿저릿했답니다. 마치 운명처럼 이끌리듯 일기장을 펼쳤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페이지마다 한글과 아랍어가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휘날리듯 뒤섞여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쓰신 일기였던 거죠. 1976년 8월 15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광복절이라고 한다. 박 소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들의 조국애가 가슴 깊이 전해져 온다. 아랍도 언젠가 저렇게 되어야 할 텐데. 특히 현대건설 박정호 소장님과의 우정을 담은 페이지들은 마치 소설처럼 흥미진진했어요. 사우디 주베일 항만공사 현장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함께 라마단을 보내고 한국의 김치를 나누어 먹던 순간들까지 일기장 곳곳에는 할아버지가 한글로 삐뚤빼뚤 쓴 김치, 불고기, 한국 친구라는 단어들이 마치 보물처럼 숨어 있더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일기장 맨 마지막 장에 붙어있는 낡은 봉투 안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한국인 기술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뒷면에 한글로 적힌 글씨가 있었답니다. 압둘라 형님, 우리의 우정은 사막의 모래바람보다 영원할 것입니다. 박정호 올림.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떨렸어요. 마치 영화 원 모어 펌킨의 저승사자가 호박죽을 처음 맛보던 순간처럼 저도 지금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의 맛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를 모시고 버즈 칼리파 전망대로 향했어요. 해발 82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위에서 바라보는 두바이의 야경은 언제나 숨이 멎을 듯 아름답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 속 이야기를 알게 된 후라 그런지 반짝이는 빌딩 숲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버지께서는 124층 전망대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으시더니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셨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1970년대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서사시 같았어요. 1975년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한 공사를 수주했을 때만 해도 아무도 한국을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단 931일 만에 완공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뒤를 이어 삼성물산이 알바이다 의료원을, 대우건설이 얀부 시멘트 플랜트를, 동아건설이 담맘 하수처리장을 지어 올렸다고 해요. 특히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님이 직접 사막을 달리며 공사 현장을 살피고 근로자들과 함께 모래바람을 맞으며 일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는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삼성물산의 기술자들은 바레인의 제다 해안도로 공사 때 바닷물에 잠긴 채 작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발에 상처가 나고 피부가 벗겨져도 중동건설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친 그들의 애국심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라마단 기간 중 있었던 일화였어요. 대우건설의 기술자들이 현지 근로자들과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해요.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저녁 이프타르 시간이 되어서야 현지 근로자들과 함께 금식을 끝내곤 했답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으로 현지 근로자들을 대접하며 정을 나누었다고 하시더군요.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정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답니다. 동아건설의 기술자들은 담만 하수처리장 공사 중에 모래폭풍을 만났을 때도 현장을 지켰다고 해요. 시야가 1m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안전줄을 매고 서로를 의지한 채 작업을 이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들의 불굴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투혼과 집념이 있었기에 불가능해 보였던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이런 한국 건설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두바이가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진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는 그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성장한 두바이의 화려한 마철루들은 사실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한국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순간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두바이 박물관으로 향했답니다. 박물관의 지하 수장고는 마치 타임캡슐 같았어요. 차가운 공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서 사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답니다. 무거운 철제 문을 열자 Korean Archive in Middle East 1970에서 1980이라고 쓰인 동판이 반짝이며 저를 맞이했죠. 형광등 불빛 아래 차곡차곡 정리된 자료들은 마치 보물 상자처럼 느껴졌어요. 사라가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내온 첫 번째 자료는 1976년 3월 15일자 알 리야드 신문이었답니다. 시간의 흔적으로 누런 빛을 띤 신문 표지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란 하늘과 붉은 사막을 배경으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선 주배일, 항만의 전경이 흑백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눈길을 끈 건 현대건설 작업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찍은 기념사진이었어요. 한국의 기적, 사우디의 미래가 되다 Korea's Miracle becomes Saudi's Future라는 아랍어 헤드라인 아래 작은 글씨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건설 신화라는 부제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 서랍에서 발견한 앨범, 표지에는 Personal Collection, Abdullah, Al-Mansour and the Park, Django, 1976에서 1978이라고 정성스레 적혀 있었어요. 노란빛 바렌 폴라로이드 사진들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느껴졌답니다. 각각의 사진 뒷면에는 한글과 아랍어로 날짜와 장소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재미있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한글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박 소장님의 아랍어도 더 능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게 고스란히 전해지더군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두 나라의 진정한 우정의 증거였으니까요. 특히 1977년 8월에 어느 날 찍힌 사진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섭씨 50도를 웃도는 한낮, 작은 컨테이너 식당 앞에서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이 나란히 앉아 김치찌개를 나누는 모습이었거든요. 빨갛게 익은 얼굴로 땀을 흘리면서도 할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답니다. 사진 뒷면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박 소장님의 삐뚤빼뚤한 아랍어로 쓴 알라의 축복보다 더 뜨거운 우리의 우정이란 문구에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깊은 형제애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 옆에 할아버지께서 한글로 또박또박 쓰신 김치찌개 최고 라는 글씨는 마치 처음 한글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삐뚤빼뚤했지만 그래서 더욱 정감이 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김치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원 모어 펌킨의 호박죽처럼 영혼을 따뜻하게 데우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던 거죠.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고향의 맛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였고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라가 조심스레 꺼내온 낡은 봉투, 1978년 12월 15일자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어요. 압둘라 형님, 주베일 항만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에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자부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형님 덕분에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해냈습니다라는 구절에서는 한국인들의 겸손함과 감사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우리 집사람이 형님 입맛에 맞는 김치찌개를 끓여준다고 하네요. 를 읽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시절 한국의 가정식을 아랍의 입맛에 맞추겠다는 따뜻한 배려, 그리고 머나먼 타국에서 맺어진 우정을 고향에서 이어가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지금의 두바이가 있기까지 이렇게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눈 두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두 나라의 굳건한 신뢰를 쌓아 올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 뜨거운 우정과 간절한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찾아온 심장병으로 쓰러지신 거였죠. 편지를 받으신 지 한 달 후의 일이었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병상에서도 계속 한국행을 기다리셨다고 해요. 박 소장이 끓여준다는 그 김치찌개를 꼭 먹어보고 싶구나 하시며 끝내 한국으로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편지 구석에 동그랗게 번진 물자국들. 처음에는 단순한 습기 자국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것은 분명 할아버지의 눈물 자국이었을 테니까요. 평생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할아버지께서 이 편지만큼은 몇 번이고 꺼내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더욱 안타까운 건 박 소장님께서도 끝까지 할아버지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매년 추석이면 김치와 한국 과자를 보내오셨고 편지 한 통 한 통에는 늘 다음에는 꼭 이라는 말로 재회를 기약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두 분의 우정은 편지로만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이 편지를 볼 때면 이루지 못한 약속 때문에 평생 마음 한켠에 응어리를 안고 사셨을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진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두 분의 아름다웠던 우정을 제가 꼭 이어가고 싶어요. 비록 그때처럼 김치찌개를 함께 나눌 순 없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연으로 그분들의 우정을 기억하고 싶은 거죠. 그때였어요. 사라가 가장 오래된 금고 하나를 조심스레 열더니 그 안에서 푸른색 공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박물관에 기증하신 마지막 유품이라고 했어요. 표지에는 나의 한국 친구들에게라는 제목이 한글과 아랍어로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할아버지께서 한국 건설사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현대건설의 주베일 항만공사는 물론 삼성물산의 리야드 군사도시 건설, 대우건설의 양부항만공사까지 각각의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이름과 그들과의 추억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특히 1979년의 기록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해 라마단 기간의 일화를 무려 10페이지나 할애해서 기록하셨더군요.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현지 근로자들과 똑같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같은 시기에 일본 기업들도 중동에 진출해 있었지만 그들은 라마단 기간에도 에어컨 있는 사무실에서만 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상 이곳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 달 내내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금식을 지켰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해질녘이면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직접 한국 라면으로 이프타르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현지 케이터링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긴 것과는 달리 한국 기술자들은 직접 라면을 끓이며 근로자들과 진심 어린 정을 나누었다고 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할아버지 세대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어요. 어제는 현대건설의 김 과장이 실신할 뻔했다. 하지만 그는 물을 마시기를 거부했다. 알라께서 우리와 함께 고생하는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이다. 같은 날 일본 T사의 현장은 일찍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그리신 김 과장님의 얼굴 스케치가 있었는데 지쳤지만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의 지도를 보며 저는 더욱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한국 건설사들의 프로젝트가 일본의 것보다 3배나 많았거든요. 리야드의 군사기지, 담맘의 항만, 메카의 도로, 주베일의 산업단지. 이 모든 곳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일본이 포기한 난공사들을 해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거겠죠. 할아버지의 마지막 글귀를 읽으며 저는 왜 중동의 노년층들이 아직도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계약자가 아니었다.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우리의 꿈을 함께 꾸었다. 일본이 돈으로 하려 했던 것을 한국은 진심으로 이루어냈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형제였다. 더욱 놀라웠던 건 공책 마지막 장의 지도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아라비아 반도를 그리시고 한국 건설사들의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빨간 점으로 표시하셨더군요. 리야드의 군사기지, 담맘의 항만, 메카의 도로, 주베일의 산업단지. 그 점들이 이어지자 마치 새로운 별자리가 탄생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지도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다. 우리의 새로운 실크로드다. 1000년 전 비단과 향신료가 오갔다면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이 오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 지도를 보면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지금의 화려한 두바이가 있기까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였어요. 사라가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답니다. 두바이 박물관에서 사막을 건넌 우정 한국 아랍 50년의 이야기라는 특별전을 열자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유품들과 건설 현장의 기록들, 그리고 원 모어 펌킨의 스토리까지 모두 담아내자는 제안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전시회 개막식 날짜였어요. 박정우 소장님과 할아버지께서 처음 만나신 날짜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이더군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우연에 저는 전율이 느껴졌답니다. 파티마, 우리가 이 전시를 통해 못다 이룬 약속을 완성하는 거예요. 박정우 소장님의 가족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할아버지께 대접하고 싶었던 그 김치찌개도 재현하고 당신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의 우정을 기리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사라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래요.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우정을 잇는 다리가 될 차례였답니다. 원 모어 펌킨의 호박죽처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일기장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우리가 지은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 유산을 이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호박죽과 김치찌개가 이어준 우리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사막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를 이제는 제가 세상에 들려줄 차례니까요. 특별전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었어요.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버즈 칼리파가 한국의 삼성물산이 만든 거라는 걸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만드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부다비의 대통령궁, 두바이 메트로, 사우디의 리야드 메트로까지 중동의 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마천루들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의 작품이었더군요. 할아버지께서 그리신 그 별자리 같은 지도는 계속해서 새로운 별들을 더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박정우 소장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분은 아버님의 유품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가져오셨더군요. 1979년 라마단 때 할아버지께서 선물하신 아랍 전통 커피포트였는데 지금도 그분 가족의 가보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압둘라 아저씨가 계셨기에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그리고 이 커피 포트로 매일 아침 커피를 드시면서 두바이에서의 약속을 기억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이 특별전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50년 전에 뿌려진 우정의 씨앗이 어떻게 큰 나무로 자라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요. 그리고 원 모어 펌킨으로 시작된 저의 여정도 어쩌면 그 나무에서 피어난 새로운 꽃이 아닐까요? 호박죽과 김치찌개로 이어진 우리의 인연이 이제는 AI 영화와 K문화로 꽃피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특별전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사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절 불렀어요.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됐다는 거였죠. 1970년대 한국 건설사들의 기술 도면과 함께 당시 현장에서 찍은 필름들이었답니다. 오래된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흑백 화면 속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측량기를 들고 있는 모습, 현지 작업자들과 함께 도면을 보며 토론하는 장면,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웃고 있는 영상이 나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파티마, 이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사라의 말처럼 그것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두 분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우정으로 빛나고 계셨거든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한국 기술자들에게 아랍 커피를 직접 내려주시는 장면에서는 마치 원 모어 펌킨의 할머니가 저승사자에게 호박죽을 대접하는 것처럼 따뜻한 정이 느껴졌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영상 속에 담긴 대화였어요. 서툰 한국어와 아랍어가 뒤섞인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박 형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어 고맙소라고 말씀하시자 박 소장님은 압둘라 형님,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라고 답하시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그리고 그 영상들 사이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보물, 바로 한국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맛본 아랍 음식들에 대한 소감을 적은 노트였어요. 그들은 낯선 음식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이 땅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더군요. 그 노트에는 정말 재미있는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만사프는 한국의 비빔밥처럼 손으로 비벼 먹어야 제맛이다. 샤와르마는 김치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식의 솔직한 감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특히 웃음이 났던 건 쿠나파의 달콤함이 고향 생각에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는 구절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원 모어 펌킨의 호박죽처럼 음식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좋은 다리가 되어주니까요. 특별전에서 50년 전 한국 기술자들이 즐겨 먹던 아랍 음식들을 재현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의 눈도 반짝였죠. 파티마, 당신 정말 천재예요. 거기에 한국 음식도 함께 전시하면 어떨까요? 그때 그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게 우리의 특별전은 단순한 건설 역사 전시를 넘어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발전해 갔어요. 한국의 젊은 셰프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랍 음식, 두바이 셰프들이 선보이는 퓨전 한식, 마치 50년 전 그들이 서로의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박 소장님의 며느님께서 보내주신 김치찌개 레시피였어요. 50년 전 시어머님께서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개발하신 레시피라고 하더군요. 매운맛을 줄이는 대신 양고기의 감칠맛을 살린 아랍의 입맛에 맞춘 특별한 비법이 담겨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그 우정은 다음 세대를 통해 더욱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특별전 개막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두바이 왕실에서 이번 전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셰이크 모하메드 왕세자께서 직접 개막식에 참석하시겠다고 하셨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이유였어요. 알고 보니 왕세자님의 할아버지께서도 1970년대 한국 건설사들과 인연이 있으셨더군요. 당시 두바이의 첫 항만을 건설할 때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직접 보고 감탄하셨다는 일화가 왕실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파티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 세대가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라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50년 전 흑백 영상들을 컬러로 복원하고 원 모어 펌킨의 기술로 그때의 현장 소리까지 재현하기로 한 거예요. 박물관의 중앙홀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됐어요. 한쪽에서는 복원된 영상이 상영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두바이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5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죠. 이것 보세요. 파티마, 이 영상 속 작은 항구가 지금은 세계 최대의 무역항이 되었어요. 한국과 두바이가 함께 이뤄낸 꿈이죠. 사라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할아버지께서 그리신 별자리 지도가 떠올랐어요. 그 빨간 점들이 이제는 두바이의 밤하늘을 수놓는 반짝이는 빌딩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이 깃들어 있답니다. 개막식 전날 밤, 저는 홀로 전시장을 둘러보았어요. 입구에는 사막을 건넌 우정한국 아랍 50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한글과 아랍어로 빛나고 있었죠.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면 1970년대 한국 건설사들의 기적이 펼쳐져요. 현대건설의 주베일 항만, 삼성물산의 리아드 군사도시, 대우건설의 얀부 항만, 모래바람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도전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두 번째 전시실은 맛으로 이어진 우정이라는 주제로 꾸몄어요. 한쪽에서는 정성우 셰프가 재현한 원 모어 펌킨의 호박죽이, 다른 한쪽에서는 박 소장님 며느님의 특별 레시피로 만든 김치찌개가 전시됩니다. 그 사이에는 50년 전 한국 기술자들이 처음 맛본 아랍 음식들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도 있고요. 세 번째 전시실이 제일 특별한데요. AI 기술로 복원한 영상들을 3D 홀로그램으로 구현했거든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관람객들이 1970년대 건설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만들었답니다.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의 대화도 실제 목소리로 재현했고요. 마지막 전시실에는 미래관을 준비했어요.
두바이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50년을 상상해보는 공간이죠. 원 모어 펌킨처럼 AI로 만든 새로운 문화 콘텐츠들, K-펌킨, 엔드 데이트 프로젝트의 비전, 우리의 우정이 만들어낼 새로운 기적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리신 별자리 지도를 바닥에 큰 규모로 재현해 놓았는데 관람객들이 그 위를 직접 걸어다니며 우리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게 했죠.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마다 그 장소의 과거와 현재 사진이 홀로그램으로 떠오르게 만들었답니다. 개막식 아침,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박정호 소장님의 가족분들이 한국에서 오셨거든요. 특히 박 소장님의 손자, 박준호 씨가 가져오신 선물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건 바로 50년 전 할아버지께서 박 소장님께 보내신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동안 공개된 적 없던 편지였죠. 친애하는 박 형제. 나의 병이 깊어져 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네. 하지만 자네와 함께 꾸었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네.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게 될 테니. 그리고 마침내 개막식이 시작됐어요. 셰이크 모하메드 왕세자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전시장의 모든 홀로그램이 일제히 빛났답니다. 50년 전 건설 현장의 모습들이 현재의 두바이 스카이라인과 겹쳐지면서 마치 시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죠. 왕세자께서는 특히 할아버지의 별자리 지도 앞에서 오래 머무르셨어요. 이 지도는 단순한 건설 기록이 아니라 두바이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전시장 한가운데서 박 소장님의 가족들과 저희 가족이 마주쳤을 때 그건 마치 50년 전 두 분의 우정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박준호 씨가 들고 온 김치찌개와 제가 준비한 호박죽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아버지들의 꿈을 이어가자고. 지금도 그날의 감동이 생생합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저는 밤늦도록 전시장에 남아 있었어요. AI로 복원된 영상 속에서 웃고 계신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을 바라보며 마치 두 분이 저희들의 재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원 모어 펌킨의 감독님께서 이 특별전을 보시고는 새로운 영화를 제안하셨어요. 사막을 건넌 별들이라는 제목의 AI 영화로 1970년대 한국 건설자들과 아랍 사람들의 우정을 그린 작품이죠.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의 이야기가 주요 모티프가 된답니다. 더욱 가슴 벅찬 건 두바이 정부에서 한아랍 우정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매년 할아버지와 박 소장님이 처음 만나신 그날을 양국의 우정을 기리는 특별한 날로 지정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호박죽과 김치찌개로 시작된 이 특별한 인연이 AI 영화와 문화 교류로 이어져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길 바라면서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큰 꿈을 꾸어야 할 때니까요. 사막의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리신 별자리처럼 우리의 우정도 영원히 반짝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새로운 별이 되고 싶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끌어오던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권시장에 사상 최대 규모로 상장했는데요. 현대차는 투명성 강화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14억 인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인도 근로자 파업처럼 현대차도 인도 근로자에게 된통당하고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떻게 해서 인도 상장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영국 런던 증권사에서 놀라운 사연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의 글로벌 투자은행 그린우드 캐피탈에서 아시아 자동차 산업을 분석하는 아울리 사라라고 합니다. 평소처럼 아시아 시장 동향을 살피던 제 일상이 오늘따라 심상치 않게 시작되었답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제 눈이 갑자기 커졌네요.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의 파업 소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거든요. 결국 노조는 35%의 임금 인상과 의료 혜택 확대를 얻어냈다고 하네요. 인도 노동자들의 환한 얼굴로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옆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인도 상장 소식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공장들의 파업도 도미노처럼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중이랍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마루티 스즈키와 달리 인도 시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데다 현지 노조 관리에도 취약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더군요. 이 소식을 접하자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인도 첸나이에서 대형 정비소를 운영하시던 할아버지는
늘 도요타와 스즈키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여름마다 정비소를 방문할 때면 일본 자동차의 우수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시곤 했죠. 그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의 깊은 지식과 경험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의 자동차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고집스러움이 안타까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께서 갑자기 제 책상으로 다가오시더니 현대자동차의 인도 상장 계획을 분석하라는 과제를 던지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업 분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4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상장이더군요. 게다가 심상치 않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가 겨우 진정되었을 때라 인도 시장의 불안정성과 노사 갈등을 고려하면 이번 상장은 명백한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답니다. 일본의 마루티 스즈키는 이미 40년간 인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의 비아드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었죠. 심지어 테슬라까지 인도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팀장님께서 데이터와 통계적 수치에 근거한 제 보고서를 집어들고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했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주름이 이마에 새겨졌더군요. 팀장님은 제가 데이터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제 현장은 전혀 다를 수 있으니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인도 현장 실사를 지시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사실 마음 한켠에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단순히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만 보고 있다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접근 방식이 너무 성급하고 단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번 출장이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정비소가 있던 첸나이를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묘한 설렘이 밀려오더군요. 어쩌면 이번 기회에 할아버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고요. 이렇게 저의 예상치 못한 첸나이행이 결정되었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출장이 단순한 현장 실사를 넘어서 제 안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왠지 모를 운명적인 예감이 가슴 한켠을 간지럽히더군요. 첸나이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숨막히는 더위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는데 공항 도착장 한켠에서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통역사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통역사와 인사를 하려는데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에서 파견된 한국인 통역사 라연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인도의 전통 쿠르타를 입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세련된 모습이었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언어 실력이었습니다. 영어는 물론 힌디어 타밀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하고 말았죠. 그러다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현대차 실사에 한국 통역사가 필요한지 말이에요. 그러자 라연 씨는 현대차의 현지화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과 인도 양쪽의 시각이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에서 묻어나는 자부심과 진정성이 인상적이었답니다. 게다가 5년째 인도에 살면서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을 연구해왔다는 그의 이력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통역사라면 차가운 데이터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팀장님께서 현장을 강조하셨던 이유도 이해가 되더군요. 나연 씨와 함께라면 보고서의 내용도 한층 더 깊이 있고 사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들었답니다. 첸나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라연 씨에게 인도 시장 진출에 대한 제 견해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최근 삼성전자 파업으로 35% 임금 인상을 얻어낸 노동자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상장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고 물었죠. 게다가 이런 성공 사례를 본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설 텐데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과연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지 의구심을 표현했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미소를 지었고 데이터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며 차창 밖을 가리켰죠. 지나가는 거리마다 Make in India 캠페인의 포스터가 눈에 띄었는데 라연 씨의 설명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모디 총리가 주창한 이 정책이 단순한 외자 유치가 아닌 영국 식민 지배 이후 줄곧 단직해온 인도인들의 제조업 부흥의 꿈이자 자존심이라는 거였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체계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노사관계나 시장 점유율 같은 표면적인 지표를 넘어 인도인들의 자존심과 꿈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살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제가 매일 보는 페이퍼상의 숫자와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죠. 라연 씨는 외국 기업이 인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연방정부의 승인, 주정부의 협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의 동해, 이 3중고를 모두 극복해야 하고 계속해서 인도 사람들 삶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보고서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래서 페이퍼상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장을 가깝게 두고 있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죠. 라연 씨는 인도가 마치 작은 대륙과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28개 주와 8개의 연방스칼지, 22개의 공용어, 수많은 종교와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사회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눈빛이 반짝였답니다. 특히 현대차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라연 씨의 설명을 들으며 쇼핑몰에 잠시 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디왈리 축제를 앞두고 현대차가 후원하는 지역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라연 씨가 행사 준비를 하는 현지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타밀어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거부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라연 씨의 현지 적응력과 친화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노인과의 대화였어요. 노인은 손주가 현대차 기술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들의 마을에서도 엔지니어가 나온다고 자랑스러워하더군요. 그 말을 통역해주는 라연 씨의 표정에서도 뿌듯함이 묻어났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업의 현지화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문화였거든요. 라연 씨의 말처럼 이것은 분명 공장을 넘어 마을을 이해하는 진정한 현지화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기로 한 호텔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뜻밖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루티 스즈키의 고위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오고 있었거든요. 라연 씨가 귀띔해 주길 오늘이 마루티 스즈키의 분기별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40년간 인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해온 마루티 스즈키는 현대차의 상장, 소식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가 들리는 거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일본 임원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죠. 40년을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시장, 현대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현지화에 성공하는 걸까 하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제 귀를 사로잡은 건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었답니다. 현대차의 인도 시장 공략법을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인 마루티, 스즈키 임원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니 왠지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40년간 인도 시장을 장악해온 기업의 임원들이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대차의 무서운 성장세를 증명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이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라연 씨의 분석력과 통찰력에 자꾸 시선이 갔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논리적인 설명이 전문가다운 매력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러다 문득 라연 씨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새까만 눈동자는 유난히 빛나 보였고 깊이가 느껴졌어요. 날카로운 턱선과 깔끔하게 정리된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다운 카리스마가 묻어나는 그의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가게 되더군요. 한국인 특유의 단정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이국적인 첸나이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이듯 설명해 주었죠. 마루티 스즈키는 40년간 인도 자동차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 지금도 5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성공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앞뒤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의 설명은 마치 오랜 시간 인도 자동차 시장을 연구해온 전문 애널리스트의 그것 같았거든요.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 통역사의 실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통찰력이 돋보였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이런 생생한 이야기야말로 제 보고서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 애쓰며 라연 씨를 바라보았죠. 저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일하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귓가가 붉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용기를 내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그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물론 전 이게 순수하게 업무적인 목적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가방 속에서 립스틱을 꺼내 슬쩍 거울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살짝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꽤나 자연스럽게 저녁 약속을 성사시킨 제 모습이 뿌듯하기도 하면서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저녁이 되어 전통 인도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야외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첸나이의 야경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어요. 파이시안 커리의 향이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라연 씨는 현대차의 독특한 현지화 전략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자꾸만 그의 눈빛에 시선이 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전문가다운 날카로운 분석력과 부드러운 말투의 조화가 왜 이리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현지 종교 행사 참여부터 지역 축제 지원,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까지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의문이 피어났어요. 하나는 현대차의 진정성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 앞에 앉아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남자에 대한 것이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이시안 차이티가 담긴 잔을 들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들어보니 삼성전자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가 가족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 자리였답니다. 아버지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자신이 얻어낸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었어요. 매달 5천 루피의 추가 인센티브를 얻어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자부심이 가득했고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답니다. 오늘 이 레스토랑 만찬도 자신의 파업으로 얻어낸 인센티브로 사는 거라면서 의시되면서 말했어요. 곁에 앉은 아내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연신 미소를 짓고 있었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를 으쓱이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내년 3월까지 생산성 안정화 인센티브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직원 사망 시 10만 루피의 위로금 지급, 출산 시 2천 루피 상품권 제공, 결혼 휴가 제도까지 도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삼성 근로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의기양양하고 커서 당황했고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에 더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아내가 이제 딸의 결혼식도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더욱 뿌듯한 표정을 지었고 옆자리에 딸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싸워 이겨낸 아버지의 모습에 온 가족이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라연 씨를 바라보았어요. 현대차도 곧 들이닥칠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의구심을 가득 담아 쳐다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라연 씨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것처럼 또는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듯한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의 이런 태도가 의아했지만 묘하게도 저까지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파업으로 들떠있는 가족의 모습과 라연 씨의 차분한 미소가 대비되면서 현대차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답니다. 그의 표정에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 특유의 깊이가 느껴졌거든요. 파업의 성공으로 더욱 힘이 실린 목소리로 다른 공장, 노동자들도 곧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라연 씨가 불쑥 말을 걸었어요. 잠시 후에 있을 할아버지의 옛 정비소 방문 일정을 앞당기자고 하더군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듯한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정비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연 씨는 저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파업이 성공한 노동자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느냐는 거였죠.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답니다. 분명 그들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를 불안감도 감지됐거든요. 정비소에 도착하기 전 우리는 잠시 현대차 직원 식당에 들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답니다. 인도 직원들과 한국 주재원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카레와 김치를 함께 나누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의 대화에서는 어떤 위계질서도 느껴지지 않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인도 직원이 자신의 딸 결혼식 사진을 자랑하는 장면이었어요. 한국 주재원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료애가 느껴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라연 씨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라연 씨의 깊어진 눈빛과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에서 현대차만의 특별한 비밀을 곧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비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제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정비소에 도착했고 정비소가 있던 거리에 들어서자
제 발걸음이 자연스레 멈춰섰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간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반짝이는 현대 서비스 센터 로고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묻는 제 목소리가 떨렸는데 라연 씨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정비소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신식 장비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제자들이었답니다. 그중 한 명인 라즈쉬 아저씨가 반가운 미소로 다가왔어요. 20년 전 제가 방문했을 때 늘 사탕을 몰래 주시던 그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현대차 마스터 테크니션이라는 명찰을 달고 계시더군요. 할아버지 시절 도요타만 고집하던 그가 현대차의 기술력을 칭찬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눈에 들어온 오래된 사진 한 장에 제 심장이 멎는 듯했답니다. 할아버지와 정주영 회장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믿을 수 없어서 라연 씨에게 정주영 회장님이 25년 전에 이곳을 직접 방문하셨다고요? 라고 놀라서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라연 씨는 묵직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현장을 중시하셨고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그들 곁에서 동고동락하신 분이라고 해요. 특히 1996년 아무도 인도 시장을 주목하지 않을 때 한국 기업 최초로 과감하게 진출을 결정하셨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라연 씨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어요. 할아버지와 정주영 회장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아래에는 친필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라연 씨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정주영 회장님의 또 다른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이봐, 회복이나 했어. 라는 그 말씀이 현대차 인도 진출의 신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마음을 울린 건 라즈쉬 아저씨의 말씀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믿지 않았지만 현대는 인도에 진출했던 일본 기업이나 여느 다른 나라 기업과 달랐다고 해요. 그들의 경험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제는 그들이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였죠.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라연 씨를 바라보니 그의 미소 속에 담긴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소식에 그가 보여준 여유로운 미소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닌 25년에 걸친 현대차만의 특별한 현지화 전략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표면적인 분석만 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답니다. 라연 씨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첸나이에서 가장 전망 좋은 레스토랑으로 우리를 안내하더군요. 야외 테라스에 자리 잡자 황홀한 야경이 우리를 반겼고 노을빛 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마치 제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죠. 스파이시한 커리 향이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라연 씨는 와인을 한 잔 주문하더니 제가 궁금해할 현대차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현지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 축제를 지원하며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만 그의 열정 어린 눈빛에 시선이 갔어요. 데이터와 숫자로만 바라보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단순한 통역사가 이토록 깊이 있는 현대차의 전략을 알고 있다는 게 놀랍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무리할 즈음 라연 씨는 문득 프리 브레드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제게 물었어요. 제가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현대차의 상장 시기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묻더군요. 저는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부터 시작해서 인도 노동자들의 강성화, 복잡한 정부 규제까지 줄줄이 말씀드렸답니다. 그러자 그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현대차는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번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닌 인도 시장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지분의 17.5%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을 인도 투자자들에게 직접 매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결정이라면서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오늘 본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정비소에서 시작된 현대차의 여정, 노동자들과의 깊은 신뢰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끈끈한 유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밤 공기가 제법 쌀쌀해질 무렵 라연 씨는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연 씨는 제게 전통시장을 구경시켜주겠다며 데리고 나갔어요.
향신료 향 가득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저는 어제 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수많은 의문들을 잊을 수 있었답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를 보며 마음이 살짝 설레기도 했죠. 그때였어요. 시장의 북적거리는 소음 속에서 한 목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사님, 이사님, 여기서 뵙다니.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심장은 멎었다가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끝까지 전율이 퍼져나갔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제 동작이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현대차 딜러 배지가 달린 정장 차림의 인도인 남성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하는 모습이 제 망막에 또렷이 새겨졌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사님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망치로 머리를 강타한 것처럼 아찔했어요. 순간 제 시야가 흐려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답니다.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과일 진열대를 붙잡았어요. 나연 씨를 바라보는 제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죠. 마치 거대한 진공 속에 갇힌 것처럼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낯설게 들렸답니다. 그가 현대차 인도법인 이사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관통하는 순간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지난 이틀간의 모든 상황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의 비범한 식견, 자신감 넘치는 태도, 직원들의 공손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지난 이틀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카페에서의 대화, 정비소에서의 만남, 그리고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나눈 이야기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자신감과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 차리고 라연 씨에게 사람들이 라연 씨를 이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동안 통역사라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느냐고. 목소리가 격앙되어 터져나왔지만 마지막 말은 목 안에서 잦아들었답니다. 제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라연 씨는 잠시 깊은 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체를 밝혔다면 제가 보여준 날카로운 통찰력과 솔직한 분석을 들을 수 없었을 거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답니다. 이틀 동안의 모든 순간이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게 그저 계산된 연기였는지를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한순간에 허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라연 씨는 강변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대답했답니다. 진심을 숨긴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눈 대화와 우리 사이에 느꼈던 감정만큼은 그 어떤 연기도 계산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죠. 그의 진솔한 고백에 제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직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때 라연 씨는 석양이 물들어가는 강가로 저를 이끌며 정주영 회장님의 이야기와 현대의 DNA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답니다. 1975년 여름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다고 해요. 달러가 절실하던 시절 대통령은 중동 건설 시장 진출에 대해 모든 기업들이 불가능하다며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단 한마디의 망설임도 없이 그날로 사우디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라연 씨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정주영 회장이 3일 동안 주야로 현장을 살피고 5일 만에 돌아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죠. 중동이 세상에서 건설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답변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라연 씨의 눈빛이 반짝이며 정주영 회장의 명쾌한 논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 공사가 가능하고 건설자재인 모래와 자갈이 현장에 널려 있으며 물은 실어오면 되고 50도가 넘는 더위는 밤에 일하면 된다는 거였죠. 이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발상에 대통령도 감탄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중동 진출로 30만 명의 근로자들이 달러를 벌어들였고 한국 경제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숨을 죽였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 근로자들의 성실함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 아랍뉴스가 세계 최초의 한류는 우리 왕국에서 시작됐다고 평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라연 씨의 설명을 들으며 현대가 가진 불굴의 도전정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진정한 기업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전정신이 인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라연 씨는 중동 이야기에서 현재 인도 시장으로 화제를 돌렸어요. 마치 실타래를 풀어내듯 현대차의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목격했던 삼성전자 파업 현장과는 달리 현대차는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지 않았다고 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정주영 회장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루티 스즈키와의 비교였어요. 40년간 인도 시장을 장악했지만 여전히 일본 본사 중심의 의사결정을 고수하는 스즈키와 달리 현대차는 과감하게 본사 지분 17.5%를 인도 시장에 직접 매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닌 인도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선언이었죠. 라연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주영 회장이 늘 강조하셨던 신용이 곧 자본이라는 말처럼 현대차는 인도를 단순한 시장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만 매달려 실패하는 동안 현대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왔다는 설명이었죠. 강변의 노을이 짙어질 무렵 라연 씨는 정주영 회장의 또 다른 명언을 들려주었어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을 수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이 말에는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라연 씨의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시작일 뿐이라던 말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지요. 현대차 인도법인이 최근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인도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번 상장은 인도 증시가 생긴 이래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라연 씨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도의 자동차 보급률이 아직 8%에 불과하고 경제 성장률은 7%를 유지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전의 중동 시장의 기회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허허벌판에서 신화를 써갔던 현대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앞으로 현대는 전체 생산량의 20%, 150만 대를 이곳에서 만들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라연 씨는 인도가 현대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는 것이었지요. 정주영 회장께서 중동에서 신화를 써내려 가셨듯이 현대는 인도에서 새로운 신화를 쓰고 그것을 아프리카까지 이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삼성도 이루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고 조심스레 여쭈어보자 라연 씨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들려주었습니다. 삼성이든 누구든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현대의 정신이라고요. 물론 이는 삼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지만 단지 경영 철학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1등을 하면서도 늘 위기의식을 강조하며 완벽한 준비와 계산된 접근을 중시한다면 현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철학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죠. 실제 현장의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에 현대의 임직원들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고 합니다. 강변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라연 씨의 이야기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현대는 그래서 늘 초대박을 낸다고 했습니다. 허허벌판에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여 초대박을 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에서 저는 현대자동차가 써내려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현대자동차의 인도, 그리고 그 너머로. 제 보고서의 제목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지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써야 할 보고서는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닌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현대차의 진정한 이야기여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도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답니다. 중동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야망이 느껴졌죠. 저는 그제서야 라연 씨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저를 이끌어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편견 없는 시선으로 현대차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강변에 완전히 어둠이 내렸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써야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불가능은 없다, 무적 불도저 현대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될 것 같았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내 기업 최초로 인도에 가장 먼저 진출해 현지화 전략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현대의 불도저 정신이 정말 멋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동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